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고정 패널 두 분, 이 양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청송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송영훈 변호사. 윤희숙 전 의원을 꼽아봤습니다. 예, 왜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시면서 한동안 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셨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좀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이 대결 구도의 어떤 선봉장처럼 되면서 이번 주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아서 이번 주 뜬 인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정치권에서 뜬 인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에 출마했을 때 그 부분이 엄청 정치적 감동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을 걸로 보이는데 뭐 경제 전문가 대 386의 구도로 만들어가면서 총선에 어떤 시대 정신이다라고까지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여당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지낸 분들 윤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선거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추미애 전 장관께서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뭐 분석과 기사들이 있는데 본인은 유독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피력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경쟁주자와의 비교 우위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어필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뭐 뒤통수를 맞은 게 잘못이냐라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야기하던데, 정치적인 어떤 과오를 한다면 전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당시 검사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라는 동의에는 그 분석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이 뜬 인물로 한 지역구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꼽았으니까 그만큼 관심사는 지금 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우선 공천이 될지부터 그다음 만약 본선에 두 사람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럼 주에 진 인물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꼽아봤습니다. 이유가요, 지금 그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자체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3%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같은 기관에서 작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역시 자체 조사를 한 거고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는 응답이 38%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이 뭐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직접 해주면 맛있다 그러면서 너 식당 차려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상 식당을 차리면은 안 가죠. 그렇죠. 개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을 창당했는데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고 정당 지지율 3%에 그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걸로 보여서 이번 주 진인물로 선정해봤습니다. 야, 그 송영훈 변호사 친구들이 그 밥 먹고 너 식당 차려도 되겠다. 비유가 굉장히 재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진인물 김경률 비대위원 꼽아봤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물론 무리한 뭐 비유였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식으로 공격의 수위를 상당히 끌어올리다가 이 어쨌든 당정이 갈등을 갖는 국면에서 확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낮췄죠. 저 자세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노무현 재단 그 건축비 이야기를 또
꺼내요. 이게 지금 뭐 여당의 총선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비대위에서의 모두 발언 같은 게 나올 텐데 예. 이게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나 국민 유권자 소구력을 가진 이슈인지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고 그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데에는 조국 흑서라는 책이 있다라고 봐야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어느 정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예. 그 잣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셨으니까 공정하게 본인이 견지해왔던 그 평가의 잣대를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들이대고 있는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함구하고 침묵하고 갑자기 공격의 수위를 민주당으로 돌리고 그 공격이라는 것도 사실상 뜬금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던지기식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생명력을 다하실까 어떤 역할이 있을까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확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얘기는 윤 대통령이 뭐 아마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KBS 측과 내일 아마 녹화로 대담을 하는 것 같고 네. 설 직전에 아마 방송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맞죠? 수요일 저녁에 방송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녹화는 내일 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백 언급한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국민들께서 지금 뭐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거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게 코멘트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은 하는데 언급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몰카에 당한 거다라는 해명입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라는 사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뵌 게 아니라서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을 했고 그 여론에 대한 응답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그 신년 대담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충분히 응답성 있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워딩이 이게 무슨 사과가 될지 혹은 유감이 될지 또는 조금 더 섬세한 형태의 어떤 워딩이 될지 그건 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응답성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99%의 설명 내지 해명, 1%의 유감 표명이 있을 거다. 사과는 없을 거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단초는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리고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찐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 교통사고에 비유를 했죠. 이건 교통사고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몰카 공작의 피해를 여사가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몰카의 정치적 노림수에 우리가 놀아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과하지 않고 이 부분이 오히려 여사가 여러 경로로 부적절한 뭐 정말 대북 인사에게 당한 거다라고 하면요. 어느 국민이 이 설명을 납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사실상 불통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사과 안 하길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국민의힘의 이제 당내 인사들 중에 몇몇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정치는 그 내가 말해야 되는 것과 주변에서 말해줘야 되는 것 또는 남이 말해줘야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건 조금 나간 측면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지켜보면 알겠고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여사를 처벌하는 직접 규정은 없어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뇌물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 배우자가 부적절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죠. 그럼 했다라고 봐야죠. 그게 전제 사실로 사과를 하니 해명을 하니 하니까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국고에 귀속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 그리고 프로세스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법리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요.
그 국고의 환수해서 이거 세비를 들여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뭔가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선물이어야 하고요. 플러스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명품백은 보존 가치가 없어요. 직무 관련해서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뇌물죄로 넘어가는 가교를 그냥 대통령실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땜빵식으로 정말 그때그때마다 해명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였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오히려 위험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래요? 일단 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청탁금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예. 결국에는 그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선물을 받았어야지만 공직자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은 그 받은 사람에게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으시기에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 걸로 하려는 의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명품 가방은 대통령 부부가 받는 선물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국고에 귀속되다시피 해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향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향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걸 대통령실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대로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될 텐데 일각에서는 뭐 소환 몰라도 서면 조사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것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어려울 것 어려울 같아요. 거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하나의 전례가 될 것 예. 같은데요. 기소 불기소도 검찰이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법과 상식 공정 원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피의자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 범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 소환조사 됩니다. 김건희 여사만 예외로 두면서 그게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국민 설득이 가능하겠으며 이번에 사실상 어떻게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요. 예.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바라봐야 할 어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저는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곳의 핵심 부서에 계셨던 검사장이나 검사들 다 훌륭한 분들, 유능한 분들을 저는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중앙지검의 유능한 검사님들께서 2년 정도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으면은 그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보는 그럼 것이 불기소를 합리적인. 했어야죠. 예. 그러면 불기소를 하셨어야죠. 왜 불기소 검사들이. 결정도 안 내렸느냐? 네. 아마 지금 공범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네. 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보고 뭔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불기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백은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됐으면은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사는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피의자가 될 수 없거든요. 잘해야 참고인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참고인을 어떻게 구인해서 나오라고 한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네. 어쨌든 법적 평면을 떠나서 자꾸 이제 얘기가 법으로 샜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평면에서 봐야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신 것 분명히 사실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정리가 되는 예. 그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요일 지나면 아마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미 녹화를 마쳤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내일 지나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선거법 그 민주당이 아직도 고심 중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당원 투표 이게 민주당은 뭐 특별당규 총선과 관련해서는 특별당규가 있고 당원 당규가 상당히 좀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전당원 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의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하게 정말 모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건 국회의 몫인 거잖아요. 네. 이걸 당원들한테 이렇게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당원 당규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어떤 방향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거는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상당히 남겨져서 사실상 대표의 결단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내 의원들 간에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거 굉장히 아닙니까? 팽팽하죠. 그죠? 예, 80대 84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당내 이견에 대한 토론과 조율 과정을 사실 훨씬 더 일찍 거쳤어야 돼요. 지금 오늘이면은 총선 이제 67일 남았거든요. 설 연휴가 지나면은 60일도 채 남지 않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정치 개혁 모임, 그러니까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 위주로 모여 있는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모임에서 선거제도를 빨리 확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게 작년 5월이에요. 작년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지금 한 60일 남겨놓고 밀린 숙제 하듯이 하고 있고. 그러게요. 그나마 또 전당원 투표를 하려다가 이제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 같은 원로들이 방송에도 나와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실 만한 배경이 있는 게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어렵고 곤란한 결정을 할 때만 전당원 투표로 도피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0년에 위성정당 참여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했고요. 그 귀책사유에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기로 한 당원을 개정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했고요. 역시 2020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원래 그때 기초무공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기초무공천 아젠다를 내걸고 합당을 했는데 합당하고 나서 그걸 철회했어요. 네. 철회하면서 그 물러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기초무공천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기초무공천을 반대하는 답변이 우세해서 그걸 가지고 뒤집었습니다. 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당원 투표도 못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해라. 네.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진짜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와 관련해선 명분과 신뢰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분이란 건 민주당이 약속했던 겁니다. 준연동형 다당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승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는 당내에서도 끊임없이 그 분열 비슷하게 굉장한 그 반론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제3적인 방식으로 모색되는 게 권역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명배 공관위원장도 어느 정도 좀 운과 분위기를 띄운 바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비판은 있습니다. 사실상 병립형 아니냐. 권역별로 했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 부분이 정말 지역구의 타파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을 것인지. 그런데 완전한 병립형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면 그나마 가능성 어떤 열려 있는 거는 그 제3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동형으로 그냥 간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벌써 위성정당 창당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연동형을 가되 여러 정당들과 비례연합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다당제 만드는 취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미 실기했고요. 네. 이미 시간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 현실적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다라고 비례연합당이라는 보여져요.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상 위성정당이잖아요. 위성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그렇죠. 유권자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연동형으로 가도 결국은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좀 게다가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3% 그 하한 조항 때문에 기존의 정의당 같은 정당도 그 새 권역에서 한 6% 이상을 얻어야 네. 된다면서요? 이거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권역별로 47석을 예를 들면은 세 권역으로 쪼개면은 권역에 한 16석, 17석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석에 3% 하면은 0.48석이죠. 반올림에도 한 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봉쇄 조항 이 하한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국 병립형이나 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국민의힘의 이제 애초부터의 생각이었고. 전국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보는 게 일단 바꾼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꾼 제도를 폐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뭔가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토론하고 합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게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다당제 정치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 위성의 외주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위성의 외주화죠. 그렇죠. 위성의 외주화죠. 그냥 노골적 위성으로 가겠다는 거죠. 라기보다는 그것은 현재는 압박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도 비판하지 않을 테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예. 올바른 선거제도에 대한 결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참 하여간에 이 선거제도 보면 어떻게 좀 제대로 바꿔보자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참 많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했고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전원회의라고 국회의원들 한 100여 명이 나서서 발언도 하고 또 시민 패널들 모아서 공론조사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고 거기서 심지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 비례대표를 한 100석까지 늘려보자는 이야기 그 모든 게 다 지금 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는 거 어떻게 좀 고쳐보자. 사표가 너무 많으니 이거 좀 보정해보자. 그래서 이 죽기 살기 싸우는 양당 정치 말고 다당제 정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는데 한 개도 이루어지질 않고 시간만 보내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죠? 네, 이게 기득권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구 선거구 획정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어서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만 맡겨놔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디서 만드십시오. 우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참 답이 없어요. 1시 34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토론 이어가죠. 정현정 씨. 네, 먼저 서울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조금 뒤 2시부터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 준비 관계로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북한남 삼거리 방면 한강진역 2번 출구 앞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는 강원권이 다소 혼잡합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가량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남사진이 부근입니다. 1차로는 사고 처리는 됐지만 오산 나들목에서 남사진이 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성휴게소에서는 금광 3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송 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를 꼽아봤습니다. 예.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한동안 좀 많이 존재감이 없었죠. 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 바로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정작 더 주목을 받은 것은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문장이었어요. 사실은 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당일에는 많은 언론에서 불출마 선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군데서 해석이 나오기를 불출마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워딩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면은 뭐 전략 공천이든 뭐가 됐든 예. 하겠다는 함의가 담긴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어요. 대표적으로 그 유승민 전 의원과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같이 하셨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주에 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면 불출마가 맞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둘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용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설을 하실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구구한 해석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심으로써 이번 한 주 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본인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당에서 무슨 의사결정해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지역 뭐 모처에 뭐 유승민 전 의원 공천할지 모른다는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본인은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오산에는 다른 그 관료 출신의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승민 카드를 쓸까요? 저는 쓰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럼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결단이니까요. 경기 오산에 내보낸다? 내리 5선을 민주당이 했던 지역이에요. 사실상 소모되는 카드로 내가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물음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외연 확장성을 상당히 많이 가진 국민의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작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고사할 만한 카드로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나 아니면 정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담할 수 있는 강남권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무대 위로 올라온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당원들과의 관계를 풀어야죠. 2022년에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패배를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때 흔쾌한 승복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당의 의원인 김은혜 전 의원을 두고 자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객의 칼에 맞았다. 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선이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서 그 사건을 계기로 당의 주류 당원들과 결정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 네.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어떤 작업과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푸는 게 숙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부를 향해 또 쓴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 당정 관계도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쓴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정당에서 자기 지지층을 먼저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주류 당원들과의 네,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비근한 사례가 2008년에 그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이 자기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에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떨어졌냐면 이제 박사모가 당시에 이방호 사무총장을 낙선시키려고 강기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맞아요. 예, 그 지역에서 이방호 의원에 대한 반대 투표가 사실상 있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류 당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셔야 알겠어요.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변호사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유승민 카드 활용하기 쉽진 않겠네요. 네, 쉽지 않아요. 모처럼 의견 일치가 좀 많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네. 말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아니 한 말 못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왔는데요. 한당훈 비대위원장의 저분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셔왔다 이 말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386 청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내가 저분 저런 거 하라고 모셔왔다. 그때 웃음이 터졌거든요. 회의에서. 이게 약간 직설적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뭘 하라고 모셔왔느냐. 최소한 여당 내부에 쓴소리 하라고 모셔온 거
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제는 지금까지 막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을 했는데 저분의 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역할을 확 줄어드는. 예.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중잣대란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또 진보 영역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명품백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죠. 거듭 네. 아까 진인물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겨냥하고 계신데 20초만 말씀드리면 네. 근데 더 하셔도 돼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원래 진보 중도 보수를 가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모두까기 스타일이에요. 그분의 SNS를 보면은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비대위 회의석상에서는 이제 뭐 노무현 재단과 그런 걸 비판을 한 것이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 우리 당도 내부 비판도 많이 할 것이고 아마 가리지 않고 많이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 캐릭터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도 한동안 조용해진 거는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당이 시간을 드려야죠. 네, 네. 저는 금주에 핫한 한마디 할 때 양쪽 변호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싫으면 시집가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러네요. 그것도 정말 왜 두 분 다 얘기 안 놀라웠죠. 하세요? 아니 정말 항상 보던 풍경이라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뭐 한동훈 전 장관도 아주 지연말단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스타일들이랄까요. 뭐 사직구장 내가 언제 사직에서 뭐 야구 봤다고 그랬지 사직구장에서 봤느냐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에 막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종전의 정치권에선 보기 드문 풍경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얘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싫으면 시가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인가요? 그 대통령과 법무장관 먼저 해라. 연봉부터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싫으면 시집가라는 수준의 얘기다. 뭐 아마 이렇게 받아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권은 대부분 폐지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먼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부터 줄여라 그것도 사실은 좀 생뚱맞죠. 네네.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세비 감축 얘기했고 민주당도 세비 감축 오래전부터 거론한 바 있고 이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제기까지 한 바 있고 네. 하니까 차제의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부터 하면 어때요? 말만 하고도 안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더라고요. 이를테면 세비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그냥 받아치듯이 대통령 언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언급 그냥 나온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비를 주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일단 보좌진 월급이 도미노식으로 깎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의 그 저의에는 돈값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렇죠. 정치 혐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석수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대단히 간단한 방식은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은데 KBS에서 한번 시민들을 두고 이 논제로 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즉각적으로 답했던 시민들이 상당 부분 논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이거는 국회의원 수를 종전대로 두거나 더 늘려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의원 수가 줄어들면요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권한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들여다보는 예산도 훨씬 집행 권능이 커지다 보니까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고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는 그런데 네. 세비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 보좌진의 숫자도 너무 많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보좌진 수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도 국회의 입법 퀄리티는 다 그 보좌진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국회 전문위원 이분들이 사실상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 수를 줄이면은 국회 입법 퀄리티는 더 떨어지고 국회가 생산성을 못 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좌진 수를 줄여서 정치가 개혁된다? 저는 거기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비는요?
세비는 일정 퍼센티지 삭감은 필요하죠. 다만 이제 중위소득까지 낮출 거냐 이거는 실제로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래도 워낙에 국민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일정 퍼센티지 삭감은 그래도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도 또 슬쩍 조금 올렸어요. 그죠? 예. 자, 이제 양당의 공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이라는 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고 만인에 대한 눈치 보기 과정이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상대 당의 요즘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비판 섞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유민 변호사께서 먼저 국민의힘 요새 네.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시스템 공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 가면서 하는 그 정치 행보를 보면 대단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 얘기하고 여기선 누구 뭐 손들고. 윤희숙 얘기하고 저기선 뭐 누구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 뭐 민주당의 상당 부분의 이 룰을 차용하겠다는 건데 긍정적이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신인 뭐 여성 가점을 준다라고 하지만 현역 어쨌든 그런 기득권을 타파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정치 신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아쉽고 또 하나는 이게 공천을 앞두고 뇌관이 곳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뇌관이란 건 당과 정이 부딪힐 뇌관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 뭐 제일 당원이라면서요. 제일 첫 번째 당원. 어떻게 본인이 함구하고 본인 사람들이 들어갈지 원내 입성을 할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공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곳곳에 뇌관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사청과 뇌관 네. 그걸 지적하시네요. 대답해 보시면. 사천은 저는 이것도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얘기를 했고 윤희숙 전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분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당의 선거 전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이런 어떤 선거 구도를 짜기 위해서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을 한 것이지 거기에 뭐 이 사람을 꼭 공천을 줘야 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니고 그것은 그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이나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당 전체의 붐업을 위한 쇼케이스인 거지 그분들을 꼭 공천을 줘야 된다. 받을 수 있다.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을 언급하면 여론조사상에서도 당원들의 경선 투표 과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홈 어드밴티지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러니까 계양을이나 마포을은 3연속 패배 지역구여서 지금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또 전략공천 지역이다. 중성동갑 같은 경우도 그 현역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네. 전략공천도 전략공천위원회가 해야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 공관위가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네.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네. 따로 있고 송영훈 변호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공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보시죠. 뭐 그 적격 심사 단계부터 그동안에 워낙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친명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도가 된 게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 당원 당규상 원래 탈당 전력자는 25% 감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경선에서 25% 감산을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감산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산 이 배제되는 분들 16명 중에 15명이 그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16명 중에 상당수가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다.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정진욱 후보, 그다음에 또 정진욱 예비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건태 당대표 특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친명에게 또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조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당원 당규에 있었는데 공천 시즌이 돼서 임박해서 바뀌니까 시스템 공천은 실종이 되고 계속 친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 조어가 다시 또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대답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 민주당은 공천 룰을 이 총선 1년 전에 다 확정돼 있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당을 탈당하고 다시 복당해서 민주당 타이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죠. 25%면은 상당히 이 본선에서 넘어가기 어려운 수치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없애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은 뭐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 내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번 대사면 이 표현도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탈당했던 분들을 대사면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무엇도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포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못하고 뭐 이랬던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 다 이제 서로 상대당을 향해 공격하는 대목이 보면 결국은 시스템 뭐 얘기하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공천들 아니냐라고들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총선 공천이라는 게 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 좀 많이 챙겨주고 심으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 눈에 비추기에 그러니까요. 네. 그럴듯하게 비추어지면 괜찮은데 네. 눈살 찌푸려지게 비추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두 분도 사실 걱정되죠? 눈살 찌푸려지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이른바 당 내에서 내가 저 사람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네. 그 의중을 사실 숨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03, 4년도에 국회 출입을 하는 기자였었는데요. 그때는 이를테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DY계다, GT계다 이런 게 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있는 정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변모하고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게 이른바 누구 라인, 누구 그렇죠. 사람이라고 유권자에게 각인되는 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세일즈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후보들이 난립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유권자들 봤을 때 이건 명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해서 표를 얻을 만한 정도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양당 공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요. 누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표방하는 후보들은요. 그 사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맞죠. 이재명을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예비 후보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예비 후보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보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여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분 지킬 만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보고 제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는 공천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역할이 있죠. 아니 암묵적으로도 하면 안 되고요. 그 경선에서 경력은 쓸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네. 뭐 대통령 비서실 무슨 직책에 있었다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죠. 그렇게 국정 경험을 쌓은 것 자체가 이제 어드밴티지인 거죠. 그걸로 이제 본인이 거기에 본인의 능력을 더해서 헤쳐나가셔야죠. 네. 근데 과거 청와대에 저도 한 2년 정도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한 1년 남짓 있었다는 게 무슨 큰 국정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 그래도 거기에 몸담아 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이 부르는 사랑아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